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7년을 버틴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가정법원 문을 나서던 그날,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받은 모욕을 다 합쳐도 그 한 장보다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오늘은 그 종이 한 장을 받기까지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접수 중. 가정법원 정문 앞 계단에 서서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11월 바람이 손등을 베고 지나가는데도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7년. 사람 하나 키워서 학교 보낼 시간 아닌가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키운 건 남편 식당이었고, 남편 외제차였고, 시댁 체면이었습니다. 정작 제 통장은 0원과 마이너스 사이를 오갔고요. 접수증을 가방 안쪽에 곱게 접어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결혼 첫 해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또렷이 떠오르던지요. 그 사람이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습니다. 보증금에 인테리어에 권리금까지 1억 원이 깨끗하게 빠져나갔어요. 회사 다니면서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면서 모은 종잣돈에 신용대출을 얹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만 믿어. 식당만 자리 잡으면 당신 진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내가 평생 호강시켜줄게.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 안 믿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부니까요. 핸들을 돌려 회사 쪽으로 차를 빼는데 며칠 전 시댁 저녁 식사 자리가 자꾸 머릿속을 긁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찜 접시를 식탁 한가운데 쾅 내려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사장이야. 사장이면 사장답게 폼 나게 살아야지. 응? 남들 앞에서 기죽으면 안 돼. 저는 수저를 들다 말고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그 회사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아직도 과장이라며? 수저 끝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올봄에 됐어요, 어머님. 과장 단지 얼마 안 됐어요. 에고, 그 큰 회사 다닌다더니. 월급도 그게 그거지 뭐. 너도 알지? 여자 월급은 살림에 보태는 거지. 그게 뭐 큰 살림이 되겠냐? 남편은 어머니 말끝에 크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위에 자기 차 키를 보란 듯이 탁 던지더라고요. 외제차 엠블럼이 달린 묵직한 키. 그 키도 알고 보면 제 명의 신용대출로 산 거였는데 그날 식탁 위에서는 마치 자기가 평생 일군 훈장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 뭐해? 우리 집안 재산이 어디 가요? 집 있지, 가게 있지, 차 있지. 다 우리 거잖아. 그리고 저 사람 월급? 그건 그냥 용돈이야, 용돈. 없어도 되는 돈이지. 저 사람. 부부로 살아온 시간을 통째로 들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저 사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갈비찜이 입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날까지는 참았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자리니까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또 삼키고 그렇게 또 웃었어요. 그날 자정이 막 넘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 너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큰일 났어. 빨리 와. 수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어머님은 침대 옆에서 통곡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통화를 끊고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어깨를 잡고 응급실 복도 벽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는데 그 사람 눈빛이 더 차갑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회사가 가서 휴직계부터 내. 당장 무슨 말인지 차분히 말해요. 차분? 지금 차분할 때야? 휴직계. 네. 아버지 깨어나실 때까지 엄마랑 너랑 둘이 붙어서 모셔. 밤낮 없이 24시간. 지금은 응급실입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네가 나한테 지시해? 웃기지 마. 여보, 내일 임원 보고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한가운데예요. 휴직은 바로 못합니다. 한가운데? 야, 내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내일 따위가 대수야? 내 프로젝트가 사람 목숨보다 위야? 간병인을 쓰자고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야간은 간병인, 낮에는 어머님과 제가 번갈아 하면 됩니다. 돈이 남아돌아? 간병인을 왜 써? 며느리가 있는데. 제 돈을 제가 쓰는 겁니다. 내 돈? 결혼했으면 내 돈도 우리 돈이지. 그렇게 따지면 넌 이미 우리 집 사람 아니냐? 저는 그제야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아래서 그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오래 한 침대에서 잤던 사람 맞나? 진짜 이 사람 맞나? 여보, 저 10년 넘게 회사 다녔어요. 지금 휴직하면 그동안 쌓은 거 다 무너져요. 무너질 게 뭐가 있어. 회사 그거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너 대신할 사람 널렸어. 저는 제 일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 잘난 척은.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리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깨를 잡았던 손을 떼고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톡톡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똑똑히 들어.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시얼은 잘 모셔. 안 그러면 너 빈손으로 나가.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너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네가 뭐라고. 복도 시계 초침 소리가 그 순간 왜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박자 늦게 알아들었습니다. 시댁 유산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무급으로 24시간 병수발을 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긴 세월 자기 식당에 1억을 부어준 며느리한테, 자기 외제차 할부를 갚아준 아내한테, 시아버지 쓰러진 그 밤 응급실 복도에서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구멍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 한참을 그 사람 얼굴만 들여다봤어요. 그 얼굴 어디에도 미안함이라든가 부탁이라든가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그 흔한 단어 하나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명령과 협박만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말한 거 다시 말해봐요. 또렷하게. 뭘 또렷하게. 다 들었잖아.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피식 웃었습니다. 왜 못 알아들었어? 시얼은 옆에 붙어 있으라고. 밥 먹이고 닦이고.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너네 친정에서 너 데려갈 때 뭐 해준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집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살았으면 우리 식대로 갚는 거지. 너 혼자 사람 된 줄 알아? 간병인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영양제나 사와.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손이 닿았던 어깨를 한 번 툭 털었어요. 그리고 응급실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자동문 밖으로 새벽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진짜 재산이 뭔지, 진짜 빚은 얼마인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제가 모르고 있던 게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날 밤은 그래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짐은 했지만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회사 자리를 휴직하라는 그 협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떡하니 휴직계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회사에 나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 손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요. 시아버지 병실 문을 여는데 어머님이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핸드폰이 침대 시트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시아버지 링거줄을 손으로 꽉 쥐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는 회사가 그렇게 좋니? 사람이 정이란 게 없나? 시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도 정장이 웬 말이냐, 정장이. 어머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드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제가 데워드릴까요? 도시락? 도시락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내 속이 다 타는데 네가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너는 참 사람 마음을 몰라. 어머님 마음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님도 쓰러지시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드셔요. 링거줄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줄을 잡아당기시는 신용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신용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락 가방 손잡이를 쥔 제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손이 링거줄에서 살그머니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왔어? 그 사람이 인사도 없이 팔짱부터 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을 가로막듯 서더라고요. 휴직계 냈어? 아직요. 회사 일은 제가 마무리할 게 많아요. 아직? 너 지금 나 우습게 보니? 내가 말했지. 오늘 내일 결정하라고. 여보, 지금은 병실이에요. 목소리 낮추고 밖에서 얘기해요. 막, 네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웃기지 마. 저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식당 일하면서 어머님이랑 둘이 교대로 모시면 돼요. 제가 병원비도 같이 책임질게요. 너 이렇게 나오면 나 진짜 한다. 진짜 끝내. 너랑 끝낼 거야. 병실 안 산소포화도 기계 소리만 삑삑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침대 시트를 두 손으로 쥐고 코를 훌쩍이고 계셨고요. 여보, 시아버님 누워 계신 자리에서 그 말이 나와요?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네가 뭘 어쩔 건데. 너 말고도 잘해주는 여자 많아. 그런 말 지금 꼭 해야 해요? 해야지.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야. 당장 살림 차릴 여자 줄 섰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만 모르는 거야. 저는 협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 일도 제 삶도 제가 결정해요. 그래, 그래. 잘난 척은 혼자 다 해. 그래서 덕골 보기 싫은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는데 보온병이 협탁에 닿는 소리가 차가운 칼날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님이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예, 도연이 말이 맞다. 너만 며느리냐? 며느리 자리 들어오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어머님, 그런 말씀은 저한테 상처가 돼요. 지금은 아버님이 먼저예요. 상처? 네가 우리한테 준 상처는 생각 안 해? 네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은 뒷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저는 해야 할 일을 해왔어요. 아버님도 모시고
돈도 보탰어요. 그걸로 충분히 말했어요. 말이야, 누가 못하니. 행동으로 보여. 휴직해. 그게 며느리 할 일이야. 그 자리에 1분도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어요. 거기서 5분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과 어머님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칼날을 휘둘렀다는 게 두 사람 사이에 이 얘기가 한두 번 오간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토요일 점심 저는 그 사람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식당 근처도 안 갔어요. 손님 응대에 방해된다고 하도 면박을 줘서요. 그날은 다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줄 섰다는 여자들이 누군지 진짜 있긴 한 건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사람이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더라고요. 카운터 바깥쪽 의자에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턱을 괴고 앉아 있었고요. 깔끔하게 단발을 친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같이 크크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미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그 사람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곧 평소보다 더 크게 풀어졌습니다. 왔어? 무슨 일이야, 토요일에. 잠깐 들렀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바쁘니까 빨리 용건 말해. 여기 손님 보는 곳이야. 눈치 좀 챙겨. 그 여자가 제 쪽을 흘낏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묻는 겁니다. 사장님, 이분 누구세요? 그 사람이 곧장 받아쳤어요. 가게 거래처 관련해서 잠깐 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요. 이런 사람한테 시간 쓰는 거 아깝잖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 사람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그 여자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야? 나 정도 되니까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 나 좋다고 줄 선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알아요? 그 말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 알아듣네. 그 정도 눈치는 있구나.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이지. 너는 평생 못 가질 자리야.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려. 그 여자가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늦게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그 여자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터 너머 저한테 보여주려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또 까르르 웃는 소리가 따라 나왔어요. 차로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식당 옆 골목 주차장에 그 사람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람이 종이봉투 2개를 양손에 들고 트렁크 안으로 옮겨 싣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차 한 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봉투 안에 무언가 두툼한 우편물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시댁 우편함에서 가져온 우편물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트렁크 문을 쾅 닫고 양쪽을 한번 살피더니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뭔가가 머릿속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녁 9시쯤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거실 바닥에 휙 던지더라고요. 서류가 펄럭이며 흩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도장 찍어. 지장도 괜찮고.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 협의 이혼 신청서. 내가 다 채워놨어. 내 도장만 찍으면 돼. 여보,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갑작스러워? 너는 참 뻔뻔하다. 내가 몇 달을 말했어. 너만 모르는 척한 거야. 저는 대화로 풀자고 했어요.
방법을 찾자고 했고요. 대화, 웃기지 마. 내 인생 시간 낭비더는 못해. 말투에 망설임이라곤 없었어요. 그동안 한 침대를 썼던 사람한테 던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에서 길 묻는 사람한테 길 알려주듯이 그렇게 무심하고 그렇게 거칠었어요. 여보, 진심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농담할 사이야? 휴직 안 할 거면 도장 찍어. 둘 중에 하나야. 휴직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못해요. 내 인생? 나도 인생 한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여자랑 또 7년 더 살 자신은 없어. 좋아요. 그럼 저도 분명히 말할게요. 협박으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끝까지 잘난 척이네. 그게 내 한계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사람한테 결혼이라는 게 시간 단위였구나. 그동안의 시간이 손해본 거래였구나. 그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서류를 봉투 안에 다시 끼워 넣던 그때였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사이로 봉투 안쪽 깊숙이 끼어 있던 종이 한 장이 비죽 튀어나오더라고요. 안내문이었어요. 신용카드 결제 정지 안내. 그 사람 명의 카드였습니다. 발급 은행이 어디인지,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한 줄씩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협의이혼 서류 사이에 슬쩍 다시 끼워 넣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 서류 좀 더 봐도 돼요? 천천히 봐. 어차피 네가 할 건 하나야. 도장만 잘 찍어. 저는 확인할 건 확인해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 확인해.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내 자리 없어. 서류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 안내문을 다시 꺼냈어요. 발급일, 정지일, 미납금액. 손에 든 종이가 아니라 작은 폭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 어제 그 사람이 시댁에서 가져온 우편물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봉투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노란색 봉투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 빨갛고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대출금 상환 독촉. 발송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캐피탈사였습니다. 제2금융권. 봉투 모서리가 손때 묻은 자국으로 달아있는 걸 보니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식탁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외제차, 그 식당 사장 명함, 그 집안 재산이라는 호언장담. 식탁 위에 놓인 노란 봉투 하나가 그 모든 자랑을 한 번에 묶어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신호대기 때마다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처음 검색한 건 그 사람 식당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들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왜 봐? 라는 게 그 사람 입버릇이었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등기 발급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옆 차선에서 빵 하고 경적이 울려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한 블록을 가는데 핸드폰 화면에 발급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어요. 그냥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식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시댁 자택 등기부등본, 두 건을 연달아 발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잠깐 다녀와서 그 사이사이마다 화면을 잠깐씩 켰다 끄기를 반복했어요. 차분히 한 번에 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아서요. 오후 3시쯤 회사 휴게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판기 옆 구석 자리에 앉아 종이컵에 커피를 받아놓고 그제야 화면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내렸습니다. 식당 등기부등본, 가압류, 가압류, 또 가압류. 빨간색 활자가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식당 점포에 걸린 가압류 설정일이 가장 오래된 게 3년 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식당 잘 된다고 분점도 알아보고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무렵입니다. 시댁 자택 등기부등본은 더 가관이었어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자택 시세를 훌쩍 넘기고 있었고 그 위에 다시 가압류가 2건 더 얹혀 있었습니다. 종이컵 안에서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그 빨간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그 사람과 어머님은 가압류 딱지가 줄줄이 붙는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외제차 키를 식탁에 던지며 큰 소리를 쳤고 어머님은 며느리 월급을 용돈이라 비웃으면서 정작 자기 집은 빨간색 활자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응급실 복도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더러 시얼은 못이라고, 그래야 한 푼이라도 받는 거라고.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보니 그 사람이 말한 한 푼이라는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는 건 빚뿐이었어요. 그 빚을 갚게 만들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 동안 세면대 위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휴게실에서는 안 떨리던 손이 거울을 보니까 그렇게 떨렸습니다. 입을 살짝 깨물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보고는 평소보다 한 번도 안 더듬고 마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없었어요. 또 식당이라고 했지요. 식당이 가압류로 묶여가는 마당에 카운터에서 그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건지 신발장에 그 사람 차 키가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차는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두고 식당까지는 어머님 차로 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 사람 외제차 앞에 섰을 때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어떤 선을 제 손으로 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손은 안 떨렸어요. 회사 휴게실에서 가압류 글씨를 읽은 그 순간 이후로 이상하게 그런 떨림은 사라졌더라고요. 운전석을 열고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3개나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며칠 전 트렁크에서 본 그 봉투들이었습니다. 식당 일 핑계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차를 그 사람만의 비밀 금고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차 안 천장등을 켜고 봉투를 차례로 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식당 집기류 가압류 통지서, 냉장고, 화구, 식기세척기, 의자까지 품목별로 가압류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자택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문, 발송일 도장이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 이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봉투를 열자 누런 종이가 한 뭉치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장이 박힌 차용증, 손글씨로 휘갈겨 쓴 독촉장, 인터넷 사채 업체 이름이 박힌 청구서, 받는 사람이 전부 어머님 이름이었습니다. 그 며느리 월급을 용돈이라며 깎아내리던 어머님은 정작 동네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계셨던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손바닥 위에 펼쳐놓고 있는데 머릿속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더라고요. 응급실에서 휴직계 내라고 협박한 이유. 어머님이 며느리 월급은 용돈이라며 비웃은 이유. 외제차 식탁 위 키쇼 줄 섰다는 여자들 운운하며 결혼 도장 갈아 끼우겠다고 으름장 놓던 그 모든 허세.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한 건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빚을 같이 짊어질 보증인, 그게 다였어요. 시댁 빚을 며느리 신용으로 막고 식당 빚을 아내 월급으로 갚고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며느리 명의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 번 더 막고 그 사이사이 휴직계 내라며 무급 간병인 자리까지 떠안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혼 협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로 헤어지자는 게 아니었어요. 겁먹은 며느리를 더 깊이 묶어두려는 채찍이었던 거죠. 도장 찍기 전에 항복해서 무릎 꿇으라는 신호. 항복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예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천장등 아래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가압류 통지서, 경매 결정문, 사체 독촉장, 차용증 뒷면에 손도장 자국까지. 손이 안 떨리니까 사진이 한 번에 또렷하게 찍히더라고요. 50장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다 찍고는 클라우드에 바로 백업을 걸어두고 핸드폰 갤러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따로 폴더 잠금까지 걸어뒀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끼우는데 봉투 안에 들어가던 순서까지 그대로 맞췄어요. 글로브 박스 안에서 봉투를 어떻게 쌓아뒀는지 차에 오를 때 다시 한번 눈으로 위치를 외워뒀었거든요. 차에서 내려 글로브 박스를 닫고 문을 잠그고 키를 신발장에 정확히 그 자리에 다시 걸어뒀습니다. 휴지 한 장으로 차 키 손잡이도 한번 닦았어요. 거실 소파에 그 사람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슬리퍼를 끌고 들어오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까딱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또 뭐 하다 왔어? 서류 좀 보느라요. 서류? 네가 무슨 서류를 봐. 너 그런 거 몰라. 제가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웃기지 마. 네가 뭘 한다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금은 제가 확인할게요. 확인? 너 참 사람 피곤하게 한다. 너 원래 이렇게 답답했냐? 여보,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너한테는 이 정도 말도 아깝지. 네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뭐요? 도장? 도장은 찍었어? 아직이요. 아직이라고?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라서요. 중요? 네가 뭘 안다고 중요 타령이야. 내 월급은 용돈이면서 말만 많아. 월급이 얼마든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제가 봐요. 어이구, 이제 와서 주인 행세야? 내가 너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봐줬는데. 여보, 천천히 봐도 돼요? 천천히?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빨리 봐. 도장만 찍으면 끝이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일 수도 있어요. 뭐? 오늘은 제가 결정해요. 급하다고 막 하면 안 돼요. 네가 결정해? 너 진짜 웃긴다. 너 같은 게 뭘 결정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넌 밖에서 굶어. 그 말 지금도 하실 거예요? 그래. 할 거야.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도장 찍어. 빨리. 저는 그 사람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 시선이 평소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리고 전원을 켰어요. 부팅 화면이 뜨는 동안 식탁에서 가져온 메모지를 한 장 펴놓고 볼펜으로
항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본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둘째, 식당 식자재 대금 자동이체 해지. 셋째, 식당 사업용으로 빌려준 본인 명의 신용카드 정지 절차. 넷째, 회사 새 프로젝트 마감 일정 재정리. 다섯째, 법무법인 상담 예약. 볼펜 끝으로 항목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사람이 결혼하고 줄곧 제 신용을 빨아먹고 살아온 모든 통로를 한 줄씩 막아 나갈 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오늘부터 어떻게 굴러갈지 짐작도 못한 채 텔레비전 광고를 보며 크크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노트북 앞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그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 사람이 모르는 일을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데 눈가가 자꾸 시큰거리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부어준 그 큰 돈이 그 사람 가게 보증금이 아니라 빚을 가려주는 합판 한 장이었다는 게 자꾸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장 재킷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손가락 끝으로 눈 밑을 톡톡 두드려 부기를 가라앉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얼굴을 해야 했거든요. 점심시간 12시 반.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법무법인 건물 4층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받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확보한 자료예요. 빠진 건 없어요. 사진이랑 통지서, 봉투까지요. 다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요. 며칠 전 그 사람이 던진 이혼 서류예요. 그냥 던졌어요. 말도 없이요. 변호사는 안경을 한번 고쳐 쓰더니 사진과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가압류 통지서, 사채 독촉장, 캐피탈 봉투까지. 종이 넘기는 소리가 5분쯤 이어졌어요. 그러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댁 채무에 보증을 서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증 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명의 마이너스 통장하고 신용카드를 계속 쓰게 했어요. 식당 식자재 자동이체도 제 카드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끊으려고 왔습니다. 보증과 명예대여는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다행이에요. 우선 빚이 사모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부터 만들고 그 위에서 이혼 소송을 설계합시다. 변호사는 메모지를 펼치고 항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 신용카드 해지, 식당 자동이체 해지, 사진 자료, 원본 백업 다중화.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죠? 방법은 분명합니다. 사모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부채 가려주는 명예대여, 식당 창업 자금 출연, 결혼 기간 동안 사모님 월급으로 지탱된 가게 운영. 이게 다 혼인 중 기여분 입증 자료입니다. 식당 창업 자금 1억 원은 통장 이체 내역만 있으면 거의 그대로 인정돼요. 거기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돈, 제가 낸 돈은요?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료가 이미 좋습니다. 사모님은 감정으로 하신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메모를 받아 적던 손을 잠깐 멈췄어요. 외도 정황도 있어요. 식당 단골 여자랑 분위기가 묘합니다. 그건 결정적입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약해요. 손잡고 걷거나 같은 차 타고 같이 들어가거나 영업 끝난 시간에 둘만 남는 동선이 찍히면 좋습니다. 사모님 차 블랙박스 활용하세요. 합법적으로 확보된 영상은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모님은 침착하셔야 해요. 상대가 흔들려고 할 겁니다. 흔들리면 손해입니다. 상담은 정확히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위자료 청구 소장 초안을 일주일 안에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처럼 자료 정리해서 오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이긴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점심 대신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평소 다니던 길 대신 그 사람 식당 쪽 도로로 차를 돌렸어요. 식당에서 50m쯤 떨어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녹화 모드를 상시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운전석을 살짝 뒤로 젖혀 어둠 속에 몸을 가렸어요. 식당 셔터 내리는 시간은 밤 9시 반이었습니다. 9시 45분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데 옆에서 그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같이 마무리한 모양이에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팔에 손을 끼웠고 그 사람은 그 손을 떨쳐내기는커녕 자기 손으로 그 여자 손등을 한 번 토닥였습니다. 블랙박스 시간 표시가 21시 47분에서 21시 49분까지 또렷이 찍히는 동안 두 사람은 식당 옆 골목 그 사람 차 쪽으로 다정하게 걸어갔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올라 차를 빼는 모습까지 한 컷도 끊김없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클라우드에 두 군데 백업을 걸어뒀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한 침대에 누우면서 천장에 박힌 등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잔잔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출근 전 은행 모바일 앱부터 열었어요. 비상용으로 열어뒀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0원으로 축소했습니다. 한도 축소 확인 문자가 곧바로 들어왔어요. 이어서 식당 결제용으로 빌려줬던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식당 측에 등록된 자동이체 카드도 같은 시간에 풀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저녁 식자재 결제를 누르는 순간 거절 알림이 뜨도록 시간을 맞춰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님을 거실 한가운데까지 안내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작정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더니 다리를 쭉 뻗고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야, 너 사람이냐?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시아버지 병원비가 500만 원이 밀렸는데 며느리라는 게 카드 한 번을 안 긁어줘? 그래, 아주 잘났다. 너 혼자 잘 살아라. 여기까지 내가 직접 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어왔는데 너는 얼굴이 그게 뭐야? 눈 하나 깜빡 안 하네. 어머님,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너 오늘 그 카드 안 긁으면 나도 여기서 못 나가. 알았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사람들 불러서 너 며느리 노릇 어떻게 하는지 다 보게 해. 저는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었어요. 화면을 보지 않는 척하면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 점이 켜지는 게 손바닥 안에서만 보이도록 위치를 잡았어요. 500만 원 오늘 안에 내 통장으로 보내. 지금 당장. 내가 말이 길어? 너는 말대꾸할 처지도 아니야. 며느리 노릇 못하는 며느리를 우리가 왜 데리고 있냐? 왜 데리고 있어? 우리가 손해보며 키워. 입 다물고 그냥 돈 보내. 네가 할 일은 그거 하나야. 어머님은 그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5분 동안 통곡 사이사이 똑같은 문장이 또박또박 박혔어요. 녹음기 안에 어머님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을 그 사람은 굴복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옆에 서서 팔짱을 끼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며칠 전 그 이혼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탁 내려놓더라고요. 자, 둘 중에 골라. 도장 찍든가 지금 당장 병원 가든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네. 내가 너랑 말 섞는 것도 아깝다. 선택해. 지금 당장.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여자랑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고 새 출발하지. 너는 집안 망신만 시켜. 네가 뭘 했다고 이렇게 잘난 척이야? 새 살림같이 차릴 사람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어. 너 말고도 여자 많아. 너는 내 값이 뭔지나 알아? 도장 찍으면 끝이야. 네가 버티면 너만 손해야. 알아들어? 콧방귀까지 같이 끼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말의 뜻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말은 익숙한 위협이었고 저한테 그 말은 이미 신호가 끝난 협박이었어요. 저는 한 손에 녹음 중인 핸드폰을 다른 한 손에는 가방 안 인감 도장의 무게를 가만히 가늠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지금 흥분하지 않아요. 소리도 안 지를 겁니다. 대신 제가 할 일은 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당신도 지금 하신 말 다 남고 있어요. 저는 오늘 돈 안 보냅니다. 제 카드도 제 통장도 더는 못 씁니다. 원하시면 서류로 이야기하세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만 고르면 됐어요. 거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드리고 계셨고 그 사람은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봉투를 손가락 2개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 손을 슬쩍 넣어 인감도장 케이스의 모서리와 위자료 청구 소장 복사본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씩 짚었습니다. 도장은 매끄럽고 봉투는 빳빳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가방 안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동안 그 사람은 자기 손에 든 펜이 마치 검이라도 되는 것처럼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골라. 시간 끄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도장이야, 병원이야. 너 알아서 택해. 어머님 쓰러지면 네가 사람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 꼴 보고 싶어? 그 사람이 식탁 위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봉투 모서리가 식탁 끝까지 미끄러져 나와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면 끝이야. 네가 나가는 거야. 안 찍으면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 너 혼자 다 뒤집었어.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어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여는 손가락 끝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인주를 찍고 서류 첫 장 도장 칸 위치를 정확히 맞춰 쾅 하고 한 번에 찍었어요.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거실에 5초쯤 정적이 흘렀어요. 그 사람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손이 가슴 위에 멈췄어요. 그 사람이 그제야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야, 이리 줘. 그거 이리 줘봐.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뭐 한 거야? 야, 너 미쳤어? 그거 잘못 찍은 거야. 얼른 줘. 내가 다시. 저는 서류를 등 뒤로 빼돌렸어요. 한 푼이라도 받고 싶었던 건 당신네였죠. 줄 섰다는 그 여자랑 그 빚더미 끌어안고 당장 재혼하세요. 뭐? 새 살림 차리실 분 내일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 잘 됐네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 감히 나한테
우리 엄마 앞에서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너 같은 게 어디 갈 데나 있어? 그 사람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얘졌습니다. 몇 초 사이에 얼굴색이 2번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어색하게 끌어올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야, 왜 이래? 부부싸움 하다가 홧김에 꺼낸 농담이잖아. 그걸 진짜로 받아? 그거 이리 줘봐. 내가 찢을게. 응? 자기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응? 너 오늘 기분 안 좋지? 내가 잠깐 세게 말했어. 그거지, 뭐가 큰일이야. 얼른 줘. 내가 앞에서 찢어줄게. 그러면 끝이야. 응? 농담이요? 그래, 농담. 내가 너 진짜 보내려고 그랬겠어? 정신 차려, 빨리. 당신은 농담으로 사람을 겁주고 협박하고 돈을 가져가요. 저는 농담으로 못 넘겨요. 저는 서류를 한 발 더 뒤로 뺐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웃음이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더니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깔리는 겁니다. 좋아. 도장 찍은 거 가지고 나가봐. 너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 1,000만 원에다가 카드 한도까지 내가 이미 다 당겼었어. 식당 결제로 다 빠져나갔다고. 이혼해도 그 빚은 다 내 거야. 내 명이니까. 잘 생각해. 이혼한다고 끝이 아니야. 너 한 달 월급 다 부어도 갚는데 1년은 걸려. 그거 안고 어디 가서 새 출발하려고? 내 이름? 네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 네가 빚쟁이 되는 거야. 나는 깨끗해. 이게 현실이야.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걸 아직도 몰라? 그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카드를 깐 줄 알았어요. 그 카드가 이미 한 장씩 다 회수된 카드라는 걸 모른 채로요. 저는 등 뒤로 빼돌렸던 서류를 한 손에 그대로 든 채 가방을 열어 안에 준비해 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 며칠 전에 0원으로 축소했어요. 그 사람 동공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신용카드도 해지 신청했고요. 식당 식자재 자동이체 카드도 풀어놨어요. 어제 저녁 결제 거절 알림 못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겠죠?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네가 무슨 권리로 내 걸 건드려?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어?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더듬었어요. 화면을 보던 그 사람 얼굴이 그제야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류겠지. 야, 이거 누가 장난친 거야? 너지? 너 맞지? 당장 풀어. 지금 바로 풀어. 저는 거실 유리 탁자 쪽으로 한 발 다가가 가방에서 꺼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던졌어요. 식당 집기류 가압류 통지서 복사본, 자택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문 사진, 캐피탈 대출 독촉장 사진, 어머님 명의 사채 차용증 사진. 종이들이 유리 탁자 위로 눈보라처럼 떨어지는 동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사진 중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박힌 사채 차용증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런 걸 네가 왜 봐? 며느리가 감히. 내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제가 결혼하고 채워준 식당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자택 등기부등본은 왜 빨간 줄로 뒤덮였는지, 며느리가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됩니까? 확인? 네가 지금 우리 집을 조사했다는 말이야? 네가 뭔데 우리 돈 일을 캐? 집안 망신 좀 그만 시켜. 저는 거기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어요. 블랙박스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여자가 식당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골목 안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 한 장을 그 사람 코앞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야, 이거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야. 너 이런 것까지 들고 와서 사람을 몰아? 사진이 탁자 위에 닿는 순간 그 사람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 끝에 엉덩이가 걸치자마자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님이 그제야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가슴, 내 뒷목. 뒷목을 두 손으로 쥐고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어요. 조금 전 카드 긁어달라며 가슴 두드리던 그 자세 그대로 위치만 바닥으로 옮긴 셈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이고, 누가 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내 팔자가 이래. 저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마저 꺼냈어요. 이건 위자료 청구 소장. 변호사가 작성했어요. 혼인 중 기여분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돼 있고요. 이건 재산분할 방어 내용 증명. 시댁 채무가 제 명의로 넘어오는 거 막아둔 거예요. 위자료? 네가 뭘 했다고 위자료야? 정신적? 웃기고 있네. 네가 예민한 거야. 방어? 네가 나를 막아? 네가? 저는 그 2봉투를 그 사람 품에 정확하게 안겨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봉투가 자기 무릎 위로 쏟아져 내리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여행 가방 2개가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를 빼고 가방을 끌고 거실을 다시 지나가는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거실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가방, 너 지금 진짜 나가? 야, 지금 나가면 너 끝이야. 내가 가만 안 둬. 어디 가서 살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현관 앞에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무릎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나 진짜 순간 미쳤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사람들 앞에서만 말하지 마. 우리끼리 풀자. 제발. 그 사람 손이 제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식당 카운터에서 그 여자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던 손이었고 응급실 복도에서 제 어깨를 벽으로 밀어붙이던 손이었고 식탁 위에 외제차 키를 던지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차없이 떨쳐냈습니다. 한번 봐달라는 말, 그 줄 섰다는 여자한테 가서 하세요. 저는 더는 안 속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빚,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둔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짧은 기다림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에 잠시 거처를 두고 회사와 친정만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서 하루에 적게는 50통, 많게는 100통씩 전화가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함은 일주일 만에 꽉 차서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지도 않게 됐고요. 가정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이 떨어지던 그날, 저는 평일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법원 안에서 2사람 도장이 찍힌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데는 제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날도 어머님 손에 끌려 법원에 나왔는데 어머님은 법정 안에서도 코를 훌쩍이며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그 뒤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동네에는 그 사람 식당이 셔터를 내렸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가 시장에서 듣고 와서 전해주시더라고요. 개가게 결국 문 닫았다더라. 셔터가 그냥 내려갔대.
가게 앞에 사람들 서서 구경도 했다더라. 식자재 대금을 못 막아서 거래처에서 다 끊었대. 외상은커녕 전화도 안 받는다더라. 카드 막히니까 바로 끝이 났나 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식당 운영의 절반 이상이 제 명의 카드로 돌아가던 가게였으니까요. 카드가 막히고 자동이체가 풀리고 거기에 식당 자체에 가압류가 무더기로 들어오자 거래처들도 더는 외상을 주지 않았어요. 한 달 만에 셔터가 내려갔고 2달째에는 권리금 0원짜리 매물로 부동산에 나왔습니다. 시댁 자택은 그보다 더 빨랐어요. 한 달 사이에 경매가 진행됐고 집 안 곳곳에 진짜 빨간색 압류 딱지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안방 장롱, 거실 소파까지. 그동안 어머님이 며느리 앞에서 자랑하시던 그 집안 살림들 위에 빨간 종이 한 장씩이 단정히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들어온 사진을 통해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아보겠다고 그 여자 오피스텔까지 찾아갔다고 했어요. 이건 그 사람 사촌한테서 친정 엄마 귀로 흘러들어온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오후 그 여자 오피스텔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답니다. 마침 그 여자는 집에 있었고 동네에는 이미 식당 폐업 소식과 경매 공고가 다 퍼진 뒤였어요. 그 여자가 문틈으로 그 사람 꼴을 본 첫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오빠 식당 망했다며? 내가 다 들었어. 셔터 내렸대. 아예 끝났대. 세라야, 그게 나 지금 말할게. 말? 지금 무슨 말을 해? 집도 경매 들어갔다며? 어머님이랑 같이 쫓겨난다며? 동리가 다 아는데 나만 바보야? 아니야. 잠깐만. 나 진짜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 신용불량이라며. 빚이 5억이라며? 오빠, 너 나 만나면서 그 소리 한 번이라도 했어? 네가 사장님이네 모내하던 그 입으로? 아니, 내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일이 꼬여서 나도 정신이.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컵에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물을 그 사람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답니다. 내가 너 사장님인 줄 알고 만났지. 빈털터리인 줄 알고 만났니? 너 진짜 뻔뻔하다. 사람을 속이는데도 정도가 있지. 네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알아? 내가 다 해줄게라며? 웃기지 마. 가뜩이나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너 때문에 내 얼굴까지 같이 팔렸어. 나도 체면이 있어. 2번 다시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문자도 하지 마. 알았어? 쌍욕이 그 뒤로 한참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오피스텔 문이 매몰차게 닫혔답니다. 그 사람은 그 닫힌 문 앞에서 5분 넘게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고 해요. 그 사이에도 그 사람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답니다. 모르는 번호, 또 모르는 번호.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였어요. 평소 식당 카운터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그날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2 사람은 결국 짐을 싸들고 시아버님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6인실 병실 안 좁은 침대 옆 보조의자 자리에 어머님이 짐 보따리를 들고 앉으셨고 그 사람은 보호자용 간이침대 한 칸을 빌려서 그 옆에 쪼그려 누웠어요. 한때 식탁 위에 외제차 키를 던지던 사람이 다른 환자 가족들 눈치를 보며 좁은 의자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자고 있다는 소식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정리돼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일용직 인력시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줄을 서고 하루 15시간씩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저녁이면
시아버님 병원비랑 사채 이자를 막느라 일당을 통째로 붙이는 생활이었답니다. 그동안 식당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그 여자한테 크크 웃어 보이던 그 사람이 안전하에 흙 묻힌 발로 인력사무소 바닥에 앉아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들어가신 일자리는 어떤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며느리 월급을 용돈이라 비웃으시던 분이 이제 다른 가게 주방에 들어가 양파를 까고 그릇을 닦으셨어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면 사장이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싸주는 걸 두 손에 받아들고 요양병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손등에는 식당 기름때가 까맣게 묻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혔다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 들었던 그 오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며느리 신용으로 가려두었던 자기들 진짜 모습 안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전액 인용 판결 났습니다. 청구하신 금액 그대로 전부 나왔습니다. 혼인 중 기여분도 전액 인정됐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도 판사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채무를 사모님 쪽으로 돌리려는 주장 전부 막았습니다. 재산 분할 방어도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절차대로 하면 되죠. 차분히 진행해 주세요. 네, 사모님. 판결문 사본 등기로 보내드리고 원본은 그 사람 쪽에도 송달됐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와 인근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긴 모양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버틴다고 합니다. 그 주소로 그대로 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고시원 한 평짜리 방, 그 방 안좁은 책상 위에 도착할 판결문 한 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자기 입으로 줄 섰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고 자기 손에 남은 건 그 판결문 한 장과 사채업자 전화벨 소리뿐이었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1층 로비가 평소답지 않게 시끄럽다는 연락이 비서한테서 들어왔어요.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로비 안내 데스크 앞에서 경비원 2명과 한 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작업복 위에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였어요. 안전화 끈이 풀린 채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내 데스크 모서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이 경비원 손을 뿌리치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회사 로비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줘. 응? 합치자, 다시 합치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광대뼈가 푹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거품이 허옇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1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111무리입니까? 여기 강남구 유림빌딩 1층 로비인데요. 외부인이 회사 로비에 침입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신고는 30초 만에 끝났어요. 그 사람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너 경찰을 부른 거야? 이혼했어요. 그 호칭부터 거두세요. 잠깐만.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데 제 회사에서 제 직원들 앞에서 또 한 번 저를 발로 밟으시려고요?
저는 그 사람 옆을 그대로 지나쳐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좁은 틈 사이로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 꿇고 앉은 그 사람 뒤통수가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출동한 경찰관 2명이 그 사람 양팔을 끼고 회사 정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끌려나가면서도 회사 건물 쪽을 돌아보며 뭔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13층 사무실 창문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6시 임원 회의실에서 저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팀장 임명장이었어요. 대표이사가 임명장을 건네면서 지난 6개월간 제가 이끌었던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를 또렷한 목소리로 호명했습니다. 회의실 안임원들이 한 명씩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 손에 임명장을 들고 회의실 끝까지 고개를 한번 천천히 돌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휴직계 내라고 다그치던 그 목소리가 그날 회의실에서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박수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길게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짧게 저녁을 먹은 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떨어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친정에서 2달을 머문 뒤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18평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도 그 어느 누구의 비밀번호도 등록되지 않은 현관, 누구의 신발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지 않은 신발장, 어머님의 잔소리도 그 사람의 외제차 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 들인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사고 싶었지만 식당 자금이 더 급하다는 그 사람 말에 한 번도 사보지 못한 그 모델이었습니다. 캡슐을 끼우고 버튼을 누르니 부엌 안에 향긋한 커피 냄새가 천천히 퍼졌어요. 그 향이 거실 끝까지 닿는데 1분쯤 걸렸습니다. 따뜻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리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위자료 입금 내역, 정신적 위자료 입금 내역, 적금 통장 잔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 0원,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 정상, 그리고 새로 등록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작은 아파트 소유자란에 제 이름 석자만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가압류 한 줄, 근저당 한 줄도 없었어요. 태블릿을 무릎 위에 그대로 두고 거실 창문 너머로 11월 햇살이 들어오는 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가정법원 계단 위에서 그 햇살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 거실 안에서 같은 햇살을 받고 있더라고요. 38이 끝나가는 가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직장인이자 한 채의 작은 집 주인이 된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단단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입가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름이 어쩐지 결혼 전보다 더 깊고 또렷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산 차의 키를 처음으로 손에 쥐어봤어요. 누구의 외제차도 아닌 제 월급으로 일시불 결제한 작은 세단이었습니다. 외제차 엠블럼 같은 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데 그 어떤 외제차보다 묵직한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해안도로 입구를 입력하고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 얹었어요. 차 안에 좋아하는 음악이 차분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 운전 취향에 맞춰 듣지 못했던 곡들이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해안도로 입구로 차가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손등 위로 따뜻한 햇볕이 닿았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도로는 한가했고 차창을 살짝 내리니 바닷바람이 운전석 안까지 슬쩍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혼이라는 단어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도, 며느리라는 자리 안에 묶여있던 의무도, 줄 섰다던 그 여자들이라는 거짓말도, 이제는 이 핸들 너머의 풍경 안에 모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롯이 제 손으로 잡은 핸들, 제 발로 밟는 가속 페달,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 저는 그 사실이 그렇게 좋아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해안도로가 길게 휘어지면서 햇살이 차 앞 유리에 환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어떤 인내는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기 허세를 채우고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 그 손을 단호히 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 발로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 아침 내 손으로 끓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됩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